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혹시 마이크는 잘 들리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다들 어떻게 알고 들어오시게 되셨을까요? 대부분 인프런으로 들어오시긴 하셨지만,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직장인을 위한 쉬운 업무 자동화 강의입니다. 그래서 개발 직군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쉬울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릴게요. 음, 제가 이 시간에 한 이유가 있어요. 5시부터 강의 시작이니까 서서히 들어오실 텐데, 원래 프랑스 출장을 갔다가 그 프랑스에서 10시에 딱 등록을 했어요. 오전 10시에 등록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프랑스 서버 시간으로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17시에 강의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애매한 시간대에 강의를 신청하게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프렌치 맞습니다. 프랑스어 한번 합니까?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서서히 들어오고 계시네요. 오늘 알려드릴 강의 같은 경우에는 AI 업무 자동화 총론과 실무 적용 방법입니다. 기존 강의랑 좀 다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서 따로 연구한 영역으로 알려드릴 거라, 어 실제로 AI 모델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쉽게 어떻게 업무 자동화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론은 한 1 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실습도 1 시간 정도 할 예정입니다. 질문도 나중에 있으니까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막 46분, 47분 이렇게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유튜브도 같이 송출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큰 이슈죠. 이것들이 AI를 도입해도 내 업무가 줄어드는지 모르고 내 업무에 어떻게 AI를 써야 할지 모르고 AI를 업무에 도입해도 환각 확률 때문에 불안하고 도구는 배워도 업무 흐름 설계가 안 되고 개인은 쓰는데 조직 체계가 없고 보안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가 대표적인 이슈였어요. 예를 들어서 도구는 배워도 업무 흐름 설계가 안 된다. 이거가 회사에서 가장 크게 지금 겪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회사 컨설팅 현장이나 강의 현장에 나가 보면 대부분 도구는 다 아세요. '아,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어떻게 업무를 쪼개고 어떻게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어떻게 어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를 쓰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터러시 강의가 있어야지 결국에 여러분들이 AI 업무 자동화 도입하는데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단 하나의 강의를 만들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직접 연구해서 말이죠. 그래서 업무 자동화는 무조건 쉬워야 된다. 우리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를 사이트에 들어가서 쓰는 거는 혁명이에요. 그냥 자연어, 지금 제가 가나다라 마바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게 자연어잖아요. 이 자연어로 대화하는 거 정말 쉽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연어로 하지 않고 막 코드로 대화했다면 이게 대중화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자동화도 쉽게 쉽게 접근을 해야 된다. AI 에이전트 개발도 구시대적이지만 뭐 메이크닷컴이나 에데이를 써서 AI 에이전트 개발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더 접근을 해야 돼요, 요즘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오늘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저는 AI로 디지털 노동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는 슬러닉 AI 랩 대표 김민규입니다. 현재 AI 컨설팅 펌을 운영 중이고 나머지는 AI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 계열 멀티 캠퍼스나 클라우드 아카데미, 도미국 AI나 클래스 101 자동화 강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건데 저는 사업 개발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 연구를 사업 개발과 거의 동일선상에 두고 연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쪼끔 더 어 치밀하게 연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는 무조건 무료로 강의가 제공되니까 혹시라도 그 슬러닉 검색하시고 인프런으로 유입되신 분들은 그 슬러닉 검색하시고 이런 장애인분들이나 경계선 지능인, 재택근무자,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다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연락 한 번만 주십시오. 네.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앞쪽에 홍보 잠깐만 붙일게요. 그리고 강의 끝날 때까지 시청 시 만족도 조사 후 강의한 링크 발송하고 그리고 특전도 같이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다른 자동화 강의와 비교해서 다른 점은 저는 사업체 2개를 운영하고 있고 C레벨로 한 곳에 있고 그리고 강의, 책 작성, 사업 개발 멘토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9시 출근해서 9시 퇴근을 합니다. 근데 누구보다 업무 자동화는 필수거든요, 이 직군에 있으면서. 그러면 아 기업 선에서 작은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 선에서 어떻게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한단 말이죠. 저는 놀고 먹는 걸 좋아합니다. 알 다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업무 자동화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쪼끔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강의 중에 질문 사항이나 컨설팅 같은 것 강의 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여기에 남겨 주시면 되고 댓글로도 남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 개발하시는 분들은 여기 커뮤니티, 업무 자동화 커뮤니티 개인 연락 여기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파일로 나갈 겁니다. 어 AI 업무 도입을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연구했을 때 성공률이 되게 높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요. 우선은 제가 가설을 세웠어요. "AI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부 데이터, 우리 회사의 업무 흐름을 모른다." 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업무 흐름을 알려주고 내부 데이터를 구축해 주니까 얘가 더 그러니까 나의 수정하는 비율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Gmail에 테이크아웃 기능이 있습니다. Gmail 대화 내용을 빼낼 수 있는 거죠. 저희 회사는 어 그루베어를 구글로 다 쓰는데 Gmail 테이크아웃을 이용해서 메일을 다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 그러면 메일 대화 내용을 AI한테 넘겨서 얘가 자동으로 대답을 생성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한 번만 검수하고 메일 보내기 버튼만 입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메일 업무가 많은데 그런 메일 업무를 줄여서 업무 단축을 하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없다면 그러니까 제가 구글 테이크아웃에서 빼낸 데이터가 없다면 얘는 워크플로우나 암묵지를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넣어 줘야 되고 학습하기 전까지 AGI는 불가능한 거죠. 저는 실질적으로는 70% 까지 자동화율을 끌어올렸는데요. 이런 암묵지를 넣어 주는 작업, 워크플로우를 분해하는 작업들에서 대부분 자동화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AI에게 워크플로우를 제공한다.' 인데 이거는 AI 에이전트의 개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데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즉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워크플로우 단위를 쪼개야 되는데 본인 업무를 쪼갤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AI한테 암묵지를 줘야 되는데 본인의 암묵지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암묵지를 명시지로 바꿔야 돼요. 암묵지는 개인의 경험이나 노하우, 숙련된 기술처럼 문서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머릿속에 체화된 지식, 그러니까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들은 그런 지혜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하는데 반영이 돼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업무하는데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암묵지를 꺼내야 되는데 결국 AI랑 같이 일을 하려면 그런 암묵지를 꺼내지 못한다는 거죠. 어 그렇게 만약에 워크플로우 제공하고 암묵지를 제공한다면 자동화율은 30% 에서 70% 까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모델링을 할 때 되게 이슈가 많았는데요. 저도 암묵지를 제 암묵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같이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어 그래서 걸림돌을 해결을 했어요. 되게 많아요. 공장에서 업무 분해 방식이 있어요. SOP나 이런 걸로 업무를 분해해서 "이런 식으로 업무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업무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IT 표준 작업 지시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해결하는 거죠. 이 세 개만 해도 충분히 AI가 내 지식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자동화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현직에 있는 사람, 즉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몇 분 많이 들어오셨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 플러스 그 업무에 있었던 사람이죠. 즉 지금 만약에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한다면 솔직히 시니어들을 더 뽑아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니어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AI를 조율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무조건 신입도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입이 없으면 나중에 일이 안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신입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AI를 아주 조금은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AI를 아주 조금은 다룰 줄 아는 사람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AI 에이전트 개발 그리고 프론티어 모델 GPT나 제미나이, 클로드를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암묵지를 꺼내는지부터 시작해서 오늘 강의는 AI를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지 프롬프트 컨텍스트 하네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AI의 한계 그리고 AI 에이전트 개발까지 같이 진행을 할 거고 오늘 계속 중간중간에 클로드 꿀팁도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서 클로드를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마 개발자 빼고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직장인 직군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챕터 1 입니다. 오늘은 정말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를 쪼개는 방법, SOP와 암묵지 추출, 그다음 AI에 대한 이해, 프롬프트 컨텍스트 하네스 엔지니어링, 그다음 프론티어 모델과 함께 일하는 방법, 그다음에 반복 업무, AI 에이전트 노코드 자동화하는 방법, 그리고 자동화 운영 개선인데 혹시라도 본인이 '이런 거 너무 잘한다.' 하면 한 1 시간 뒤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AI 모델에 대한 이해, 업무를 쪼개는 방법, 프론티어 모델과 함께 일하는 방법, 막 '클로드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1 시간 뒤에 들어오셔서 이 반복 업무 AI 에이전트 노코드 자동화하는 방법 그리고 자동화 운영 개선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1 강입니다. 왜 업무 자동화는 업무 분해에서 시작되는지부터 엔지니어링 한계, 프론티어 모델과 함께 일하는 방법, 반복 업무, AI 에이전트 노코드 자동화하는 방법, 운영 개선인데 앞에 거 이론은 얘는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할 거고 얘는 20분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루하시다면 프론티어 모델과 함께 일하는 방법 중에 클로드 모델은 얻어가실 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들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AI 에이전트 이 부분은 한 1 시간 정도 40 분에서 50분 정도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10분 정도 다룰 거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항상 회사에 컨설팅 현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동화가 되게끔 만드는 게 제 역할입니다. 보안 문제도 되게 많아요. 회사에 가 보면 맨날 "혹시 대표님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까지 있거든요. 이것도 강의 중간에 넣어 뒀으니까 같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런 AI 도입이나 AI 전환 강의나 컨설팅 문의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파일 나중에 나갈 거거든요. 연락처 있으니까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강입니다. "왜 업무 자동화는 업무 분해에서 시작하는가?" 이게 솔직히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데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죠. 왜 'AI 도입했는데 왜 업무가 안 줄지?'라는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회사에 GPT나 클로드 다 깔았는데 업무량은 그대로고 팀에 AI 교육도 했는데 결국 사람이 다 처리하는 거예요. 회사에 프롬프트만 쌓이고 자동화된 업무 없고. 이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솔직히 회사에서 단순히 돈을 주고 강사를 영입해서 AI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도입하는 할 확률을 보면 되게 낮거든요. 그 이유가 업무 분해를 안 해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분해를 하고 들어간다면 업무 자체가 AI에게 던져질 형태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한테 던져질 형태로 결국 정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더 좋은 모델을 안 써서 뭐 프롬프트가 부족해서 제공한 정보가 적어서 종류가 적어서 물론 이것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AI한테 여러분들이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어 AI 시대에는 결국 데이터 싸움이 될 건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암묵지를 명시지로 하는 것도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여기에 몇 년 하신 분도 계시고 몇십 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암묵지를 명시지로 바꾸는 과정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AI를 잘 교육시키는 방법이 될 겁니다. 어 저희 회사에서 연구한 걸 바탕으로 AI를 도입해도 업무가 안 줄어드는 이유는 업무가 한 덩어리 그대로 던져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해 줘." 라고 던집니다. 그렇게 되면 AI 모델 자체는 "마케팅해 줘? 아 그러면 일반적인 마케팅만 해줄 수 있구나."가 되는 거죠. 마케팅 안에는 정말 많은 분야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콘텐츠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어쩌고 마케팅 다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그 브랜드 마케팅 안에도 브랜딩을 어떻게 하고 우리 회사를 어떻게 살리고 그로스 마케팅은 어떻게 하고 이거를 AI한테 세분화된 걸로 던져 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일할 때 생각해 보세요. 세분화해서 일을 하잖아요. 뭐 하나 크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여기에서 관리자급 제외. 그러니까 AI는 모호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거죠. 자동화의 출발점은 툴 도입이 아니라 업무 분해예요. 저희 회사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데 업무 분해가 결국 돼야 AI 자동화가 성공을 하는 거죠. AI는 사람 머릿속을 못 봐요. 그래서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꺼낸다. 이걸 암묵지를 꺼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업무의 흐름, 판단의 기준, 예외 처리, 명시된 것을 실행한다 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CS를 관리할 때 "고객한테 잘 답변해 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과는 들쭉날쭉해요. 일관성도 없고 결국 사람이 검토하게 되죠. 네. 명시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문의 유형을 분류해요. 그다음에 답변 초안, 그다음에 통 검사를 하게 되는데 어 결과가 일관되죠. 검수 부담이 줄어들고 운영이 가능하죠.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냥 큰 덩어리째로 말고 하나하나 업무를 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인간은 판단자가 돼요. 판단자 및 검수자가 돼요. 그랬을 때 결국은 업무가 단축되는 거죠. 어
이런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AI한테 명시지로 주는 거죠. 자동화 성공의 50%는 업무 분해 단계에서 결정된다 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나중에는 실제로 이 수업을 무조건 먼저 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동화율이 극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전에 강의를 갔을 때는 따라다녔을 때 좀 피드백을 받았어요. 혹시라도 한 달 뒤에 "어떻게 하면 AI를 도입하 아 혹시 강의하고 달라진 점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당시엔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강의 현장에 나가면 업무 분해를 먼저 가르쳐요. 인사 담당자는 이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하고 업무 자동화를 도입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AI는 조금 더 정확한 답변 그리고 정확한 자동화율을 달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먼저 듣고 나서 업무 분해 강의를 먼저 듣고 나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즉 잘게 쪼갤수록 자동화율이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업무를 단순 분해했어. 그러면 한 덩어리로 줬어. 그럼 0 에서 20% 까지 밖에 못 줬어요. 근데 중간 단계 한 5-6 단계로 분해했을 때는 40% 에서 60%, 그다음 세밀한 분해는 70% 에서 90% 까지. 그러니까 각 단계가 명시적 입력과 출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동화율 같은 경우에는 분해의 깊이와 명시화의 정도에 따라서 자동화율이 올라간다는 거를 저희가 검증해 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작성을 분해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업무 중에 대부분 보고서 작성은 끼어 있을 거예요. 데이터 수집, 전처리 정제, 트렌드 식별, 차트 생성, 초안 작성, 표현 검수, 임원용 요약, 포맷 변환, 공유 아카이브 이 9 단계로 분해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보고서 작성은 한 덩어리예요. 실은 9개의 다른 성격을 작업하는 거죠. 자, 우선은 단위인가 덩어리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 워크플로우 6 단계 분해법을 기존에 있던 걸로 투입을 했었는데요. 제일 중요했던 거는 본인 업무를 1 주일 동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솔직히 한 달, 연간 단위가 제일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실제로 한 달, 연간 단위는 지향해야 할 길이에요. 의식적으로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 거죠. 내 업무 아침 출근해서 이메일 읽고 답변하고 콜드콜하고 컨설팅하고 뭐 미팅하고 이런 것들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 미팅에선 이런 걸 하는구나.'로 분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대표님? 어떻게 합니까 강사님? 이렇게 여쭤보세요. 실제 업무 모델이 있죠. 초기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상세한 업무 흐름을 파악해서 견고한 업무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이고 이 모델은 시스템 상세, 설계의 기반이 되는데 음 이건 나중에 파일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개발자분들은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객 여정을 한번 그린 거죠. 주문 시작해서 사용자 인증하고 상품 선택 완료하고 상품 검색, 선택, 결제 진행 아니요. 자 봅시다. 여기에서 사용자 인증, 상품 선택 완료 맞아요. 기능 흐름도 맞습니다. 이런 기능 흐름도를 갖다가 다 짜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능 흐름도를 한번 보는 겁니다. 내 업무의 기능 흐름도를 말이죠. 그러면 이 기능 흐름도마다 끊어서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나는 판단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판단자 아니면 검수자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암묵지와 이런 걸 넣었을 때 말이죠. 자, IT 프로젝트 관리 개념을 적용도 해 봤는데요. 프로젝트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PRD 작성하고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하고 기능 명세서 작성하고 화면 설계서 아까 말한 기능 흐름도 같은 거죠. 어 이런 것들을 한번 작성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파일에 첨부를 할 텐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정말
한번 딱딱딱 한 번만 작성을 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업무 모델링을 하는 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작성 예시 파일입니다. 나의 주요 업무 영역을 정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콘텐츠 마케팅 리드다라고 하면 신규 콘텐츠 기획 및 채널 관리, 자사 브랜드 캠페인 운영 관리, 콘텐츠 성과 지표 관리를 대분류를 먼저 작성을 하는 겁니다. '아, 나 이런 업무를 하고 있구나.'라고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상세 분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콘텐츠 기획 관리에서 더 들어가는 거죠. 자, 프로세스 상세 분해, 즉 1 단계는 타겟 고객 시장 트렌드 리서치 업무. 이 리서치 업무를 다시 분해해서 AI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다음에 2 단계는 콘텐츠 기획안 작성 및 카피라이팅 업무를 한다. 3 단계는 시각 자물 제작 및 디자인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 채널별 콘텐츠 배포 업무를 하는데, 이 중간중간에 내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AI 에이전트를 도입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강의를 기획을 하잖아요. 이 강의안이 캔바에서 만들어졌지만 한 70% 가량은 제미나이로 만들어졌어요. 그 방법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제미나이한테 저희 암묵지와 지식을 다 줬어요. 업무 자동화 지식을 다 주고, 그걸 바탕으로 이걸 표로 만들어서 얘를 자동화 구글 시트로 넘겨서 구글 시트에서 대량 제작으로 넘어오면 된다. 캔바에서 대량 제작으로 넘어오면 된다로 하니까, 이런 워크플로우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강의안 제작이라면 도입을 하는 거죠.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보자. 이런 식으로 업무 적용 사례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제목, 부제목, 여기 보시면 제목과 부제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목, 부제목, 내용. 예를 들어서 업무 자동화 강의를 할 거야 하면서, 근데 표로 우선 장표를 구성해 줘. 장표 말고 표. 잠시만요. 표 이렇게 하고, 얘는 제목, 부제목, 내용이 있잖아요. 우선 무조건 표로 달라고 했으니까 얘가 아마 표로 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앱에 들어가셔서 대량 제작이 있어요. 이 있는데 대량 제작, 여기 대량 제작 버튼을 누르고 구글 시트를 클릭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이걸 복사를 합니다. 전체 복사 버튼이 지금 없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복사를 하죠. 그 다음 구글 시트에 넘겨요. 시트에 들어가서 넘깁니다. 저는 강의안을 만들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간만화 클로드나 GPT도 뭐 다 만들어 주죠. 다 만들어 주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간만화 GPT나 이런 거 다 만들어 주는데, 실제로 보면 토큰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 토큰 많이 드는 거 싫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네, 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가서 다시 여기 보시면 구글 시트에 들어가요.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 아까 만들었죠? 여기에 들어가서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제목이랑 연결을 했고, 여기 데이터 연결해서 부제목이랑 연결하고, 데이터 연결해서 내용이랑 연결을 해요. 그리고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디자인 10개 만들게요. 그렇게 됐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PPT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제 업무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극적으로 업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확실히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 현장에 나갈 때는 쉬워졌죠. 정말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내 업무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것들로 도입을 하는 게 중요해요. 뭐 다 자동으로 만들어져. 이건 어 AGI 시대인데, 그거는 뭐 세물토머니 2년 남았다고 하지만 2년 후에도 여러분들의 암묵지는 더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무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 어쩌고저쩌고 기능 명세서, 화면 설계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로우 차트를 실제로 한번 그려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새 게시물을 만든다, 사진 촬영, 사진 선택을 하고 자르고, 이거는 IT 업계에서 쓰는 건데, 그냥 여기에서 새 게시물을 만들 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새 게시물을 만들 때 뭐 AI 에이전트한테 아이디어 글을 준다. 그리고 사진 촬영 선택. 근데 그냥 그 게시물에 맞는 사진을 생성해 준다. 그리고 그걸 편집한다. 그래서 AI한테 준다. 자동으로 인스타에 올린다라는 흐름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것 중에 인스타 게시물 자동화, 이런 식으로 인스타 게시물 자동화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국 암묵지를 쪼개야 된다. 암묵지를 명시지로 만들고, 이 인터뷰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자세할수록 좋아요. 그냥 휴대폰에 이 암묵지 방식으로 "나 인터뷰해줘" 라고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 GPT도 괜찮고 클로드도 괜찮고 제미나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나중에 제가 GPT, 클로드, 제미나이 중에 뭘 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얘한테 먼저 땡땡땡, 내가 하는 업무 중에 이런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땡땡땡은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고 어디에 도움이 있는가,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실제 사례는 무엇이 있는가. 이 사례 많이 주면 좋아요, 인터뷰할 때. 여기 보시면 대화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대화 버튼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 버튼 누르시고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더 자세할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타이핑을 쳐 주세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에 내용 채우고 땡땡땡은 무엇인가, 그 땡땡땡을 채우는 거죠. 그다음에 땡땡땡 알아야 하는 이유 무엇인가 하면서 누구와 관련이 있으며 어디에 도움되는가, 땡땡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서 한번 본인의 업무에 대해 이해를 해 보고 풀어 보는 거죠. 그 과정을 가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자동화 가능성 판단을 어떻게 해요, 강사님?"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선은 입력이 표준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결과가 명확한 규칙으로 정의되는가, 그리고 반복 빈도가 높은가, 예외가 적은가, 사람이 매번 창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가, 그리고 과거 사례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IBM에서 실제로 질문을 했을 때 자동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가능성 판단의 기준인데요. 규칙으로 설명되고 데이터로 학습할 수 있고 예외가 적고 결과가 검증이 쉬운 업무가 결국 자동화 가능성 판단 기준이 되었어요, 저희 회사. 정형성, 반복성, 데이터화 가능성, 예외 처리 난이도, 의사결정 복잡도, 성과 검증 가능성이었습니다. 결국 성과 검증을 했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AI가 답변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했었으니깐 말이죠. 그래서 도입 전 체크리스트는 나중에 파일 드릴 테니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강의 끝날 때까지 시청 시 만족도 조사 후 강의안 및 링크가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콘텐츠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특전을 제공할 거예요. 정말 큰 특전입니다. AI에 대한 이해, 엔지니어링 및 한계, 챕터 2입니다. AI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단계이죠. 이제 내 업무를 분해했었잖아요. 그러면
AI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단계예요. 자, 근데 막 이전의 거를 실제 뭐 프론티어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전에 저는 AI 강의를 하려고 프론티어 모델을 처음부터 개발을 했어요. 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를 하나하나 다 개발을 하게 됩니다. GPT, 제미나이, 클로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활용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랬을 때 막 자연어 처리가 들어가요. 막 벡터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다 들어가거든요. 단어를 하나하나 쪼개고, 이 단계를 막 여러분들한테 시키진 않을 거예요. 그냥 AI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단계인데, 얘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하네스 엔지니어링, AI 모델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론티어 모델이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얘가 채 일단 프론티어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GPT, 클로드, 제미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글쓰기, 요약, 분석, 코드 작성, 분류, 변환 등 다양한 작업과 한다. 그리고 요약 잘하죠. 초안 작성 잘하죠. 분류 잘하죠. 변환 잘하죠. 아이디어 확장 잘하죠. 패턴 인식 잘하죠. 문장 다듬기 잘하고, 코드나 자동화 보조 잘하죠. 네,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업을 하신다면 여기에 집중하셔도 돼요. 사업이나 회사 내에서 뭐 프로젝트를 하신다거나 AI 도입할 때 뭔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뽑을 때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돼요. 이런 AI가 못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이제 AI 시대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인재로 지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최종 책임 판단, 그리고 사실 검증, 최신 정보 판단, 조직 내부 맥락 이해, 그리고 윤리적, 법적 책임 판단, 그리고 예외 상황 처리, 실행 결과 보장, 감정과 관계의 책임, 이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 이거 잘하는 분들을 직원으로 쓰거나 팀원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다 죽었다." 얘기를 해요. 네, 절대 아닙니다. 고도화됐으면 고도화됐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은 AI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은 AI랑 프롬프트랑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프롬프트를 써서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AI 요청할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얘기를 하죠. 제로샷 프롬프트, 사전 예시나 추가 지침 없이 모델들에게 바로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거 하잖아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알려줘. 원인을 알려줘. 영향을 알려줘."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없이 말이죠. 이것도 기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 작업들이죠.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이런 퓨샷 프롬프트 몇 개의 예시를 먼저 제공한 뒤 모델이 그 형식과 톤을 참고해서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강압성과 중력의 설명 예시를 참고해서 기후 변화를 같은 방식으로 쉽게 설명해 줘."라는 논리적인 글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용이 필요하거나 하는 것들의 예시를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기법들인데요. 사고의사슬 프롬프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 논리가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는 C이다." 인데 만약에 A 플러스 B는 D이다가 나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A 플러스 B는 C다."라고 사고의 사슬 프롬프트로 먼저 얘한테 물어보는 거죠. 모델이 문제를 한 번에 답하지 않고 여러 단계로 나눠서 순서대로 추론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복잡한 설명이나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작업에 유용합니다. 1 단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1 단계 "기후 변화의 정의를 설명해 줘." 그리고 "원인을 설명해 줘."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줘." 하면서 얘를 좀 더 확장하면서 사고를 확장하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메타 프롬프팅이라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첫 번째로 많이 써요. 아까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코스타 프롬프팅인데요. 얘는 모델에게 바로 답변하게 하는 대신에 더 좋은 답변을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 자체를 먼저 생성하게끔 합니다. 이걸 생성하거나 개선하게끔 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의 개념, 원인, 영향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좋은 프롬프트를 먼저 만들어 줘라고 AI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저는 솔직히 프롬프트 개선 작업에 시간을 너무 많이 들였어요. 강의를 다닐 때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강의 시간이 늘어나니까 프롬프트를 업무에 맞춰서 써야 돼요. 네. 음 이러다 보니까 강의 여러분들한테 뭔가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와, 이러면 안 된다. 돈 받고 일하는 건데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업무 보조 도구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슬러닛닷컴에서 프롬프트 수정해 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건 무료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와서 쓰시면 됩니다. 무료로 제공하다가 토큰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종종 채워 넣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얘를 프롬프트 개선하는 봇을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적어 줘 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마케팅용 봇을 만들어 줘, 이런 식으로 마케팅용 프롬프트를 만들어 줘 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마케팅용 프롬프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프롬프트 개선 사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기 와서 언제든지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후 변화의 개념, 원인,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좋은 프롬프트를 먼저 만들어 줘."라고 한다면 얘는 정말 괜찮은 답변을 이제 내주겠죠. 이거 활용해서 하니까 확실히 답변들이 치밀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부분입니다. AI한테 어떤 배경 정보 분석 기준 예시를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자체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있어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AI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그 말씀은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다 중요해요. 엔지니어링 기법들은 다 중요합니다. 자, 이 내 암묵지를 안 주는데 어떻게 AI가 알겠어. AI가 천재는 맞지만 천재는 맞네요. 천재는 맞지만 나를 모르잖아요. 네. 유튜브 보면 어지러워요, 정말. 정말 어지러워요. 그 유튜브 보면 네, 정확하게 모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것 때문에 속이 터집니다. 예, 필터링해서 듣는 게 중요해요. 정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인가 무엇인가?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계산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계산기로 예로 봤을 때 정말 거대한 언어 계산기가 하나 있어요. 얘는 그냥 계산기는 숫자를 뽑아내잖아요. 언어 계산기는 언어를 뽑아내요. 이걸 우리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공식 자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 거예요. 그러면 콘텍스트 엔지니어링은 무엇인가? 얘는 쪼끔 더 똑똑하니까, 언어를 얘기하니까 얘는 뭘 얘기해야 할까요? 문제집을 통째로 넣어주는 거예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문제집을 통째로 넣어줘 버리면 AI는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거죠. 문제집은 이렇게 풀어야 해. 정답도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문제집과 정답집을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AI의 정답은 더 높아지는 거죠. 정답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아무 문서나 줘도 되냐? 와, 절대 아닙니다. 아무 문서나 주면 안 되고 정제된 문서를 줘야 합니다. 정제된 문서요. 자,
우리 회사에서 쓰는 문서들 중에 외부로 공개 가능한 문서 중에 데이터가 정제된 것들을 주셔야 해요. 줘야 해요, AI한테. 어 과거에는 프롬프트 문장을 쓰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막 시스템 프롬프트, 도구, 외부 데이터, 대화 기록 등 전체 맥락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LLM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추론 시점에 모델에게 제공할 정보와 토큰을 선별하고 관리하는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즘에 정제된 문서의 기준이 무엇인가? 의 질문이 있는데요. 정제된 문서라 함은, 자, 봅시다. 제가 강의를 기획할 때 이런 식으로 강의를 기획해요. 자, 봅시다. 강의를 기획할 때 이런 식으로 강의를 기획한다고 봅시다. 이거 깔끔하죠? 예를 들어서 폴더나 파일도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파일도 주고 내용도 이런 식으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1-1번은 왜 업무 자동화는 업무 분해에서 시작하는가. 자, AI의 학습 방식을 잘 보셔야 돼요. AI의 학습 방식은 보통 어 뭐 그래프를 그려서 학습을 한다, 아니면 뭐 다음에 올 글을 예측한다 잖아요. 그러면 얘를 데이터 학습 방식을 보면 먼저 목차를 봐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목차를 보고 나서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정말 목차를 먼저 주고 내용을 주는 거죠. 그 목차 안에 세부 내용이 있다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 내용, 소 어 대제목, 제목, 소소제목, 소소소제목, 이런 식으로 정제된 문서로 주는 겁니다. 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준다면 AI는 더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중에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마크다운 기법이라는 거는 대부분 뭐 아실 거예요. 맞아요. 와투두 구조화를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정리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 구조를 명확하게 해 줘야지 결국 컨텍스트를 학습시킬 때 얘가 확률이 높아져요. 어 그냥 가는 길을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업무도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저는 업무 자동화의 내용을 이렇게 다 쪼갰습니다. 여러분들도 업무를 쪼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AI는 이 문서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답변의 대부분을 해 주거든요. 얘는 요약을 한 거지만 문서를 같이 넣어 주죠. 책의 목차 정도로만 하셔도 AI는 정말 잘 이해를 할 겁니다. 데이터화하는 작업들이 되게 어려울 텐데 한 번 해 주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골처럼 우려 먹을 거예요. 몇십 년 우려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런 와투두 구조를 짜서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저는 대부분의 업무를 줄이고 있다. 자,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여기까지 하고 하네스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대부분 코딩 하시는 분들이 하시죠. 코드 짤 때, 구성할 때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하네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약간 조향자예요. 예를 들어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나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너무 어 범위가 안 정해져 있고 막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대답을 이상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딱 조향 위치만, 목표만 딱 정해 주고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 작동시킬 것인가만, 시스템 설계만 딱 해 주는 거죠. 그래서 AI 에이전트한테 다 맡기는 거고,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 나온 개념 중 제일 큰 문제점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문제다."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문제니까 '사람을 조향자로만 놔두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탄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풀스택 개발, 대규모 코드 리뷰, 심층 리서치 같은 복잡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분석, 설계, 구현, 검증이 얽혀 있어서 한 번의 프롬프트로 처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한 명 AI한테 안 맡기고 역할을 나누게 돼요. 그리고 협업 구조를 설계하게 됩니다. 분석, 설계, 생성, 검증, QA를 단계별 워크플로우로 분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AI가 조금 더 명확한 답변을 내줄 수 있으니깐요. 그리고 이거는 기초적인 부분인데 AI 모델의 한계 부분입니다. AI는 맞는 도구가 아니라 확률 기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사람처럼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학습된 데이터와 현재 입력된 맥락을 바탕으로 가장 그럴듯한 답변을 생성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으면 답변을 못 합니다. 생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성된 데이터들이 잘못될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들, 환각, AI를 다루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환각 문제, 그리고 최신성 문제, 요즘에 많이 개선이 됐어요. 네. 그 웹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말이죠. 컨텍스트 윈도우 제한, 한 번에 기억하고 참고할 수 있는 정보량에는 한계가 있다. 일관성이 부족하다. 근거도 부족하다. 맥락도 오해한다. 과잉 확신을 한다. 계산, 논리 오류가 있다. 간단해 보이는 계산이나 추론도 틀릴 수 있는 거죠. 편향 가능성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의 데이터가 거기에 데이터가 잘 봅시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로 양분이 되어 있다 라고 봅시다. 자, 우리 탕수육 논쟁이 있잖아요. 찍먹파와 부먹파가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 야, 부먹파들이 자료들을 더 많이 올리는 거예요. 막 부먹파들이 자료들을 더 많이 올려요. 예를 들어서 탕수육은 부먹이 답이야, 부먹이 답이야, 부먹이 답이야 하면서 뉴스 기사도 내고 인터넷에 브런치에 글로 올려요. 자, 그러면 AI, 자, 찍먹판을 지게 되는 거죠. 저는 찍먹입니다. 네. 여하튼 그렇게 되면 자, AI 모델 중에서 편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선호가 편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보안 개인정보의 위험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제일 많이 크게 다루는 이슈들이죠. 그리고 업무 자동화의 한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간이 개입이 되어야 된다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게 휴먼 인 더 루프예요. 어떤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도 휴먼이 아직까진 들어가야 됩니다. AI 업무 흐름 안에 사람이 개입하는 구조죠. 예를 들어서 AI가 모든 결정을 자동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판단 지점에서 사람이 검토, 수정, 승인하는 방식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이메일로 예시를 들었죠. 이메일을 구글 테이크아웃에서 대부분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면 구글 테이크아웃에서 학습을 시켜서 AI 모델에게 학습을 시켜뒀습니다. 그러면 얘는 답변을 오케이 생성할게까진 돼요. 데이터 답변을 생성할게까진 돼요. 근데 답변을 자동화 툴로 만약에 쓴다면 내가 내 기존 지식에서 답변을 생성할게가 되죠. 근데 검수하는 거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한다면 검수하는 단계가 필수입니다. 이 검수하는 단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AI의 잘못된 점을 찾고 거기에서 AI 프롬프트를 조절할지 아니면 컨텍스트를 조절할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AI 모델은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확실해지게 되죠. 즉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할 바는 이제부터는 AI 모델을 검수하거나 아니면 검수하거나 아니면 판단하거나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프론티어 모델을 업무 코워커로 세팅을 한다. GPT, 클로드, 제미나이 실무 활용 포지션인데 강의 현장에 나가면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강사님, GPT, 클로드, 제미나이 중에 뭐 써야 할까요? 라고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어
이거는 공식 발표입니다. 어디에서 데이터를 썼는가. 근데 공식 발표는 사실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건 GPT에서 발표를 했고, 이건 클로드에서 발표를 했고, 제미나이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처음 뉴스 기사들을 보면 오픈 AI는 제일 처음에 많은 데이터에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범주가 넓었어요. 그리고 지금 기록들이 많이 쌓여 있죠. 그 다음에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논문과 책으로 학습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논문과 책으로 학습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얘는 논문과 책에 특화된 것들로 답변을 되게 많이 하죠. 그리고 GitHub이나 이런 자료들도 되게 많이 학습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뉴스 기사 나왔을 때 말이죠. 지금은 모릅니다. 그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자, 잘 봅시다. 제미나이는 구글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데이터를 어디에서 학습했겠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자, 구글 독스, 구글 뭐 폼즈, 구글 시트, 구글 뭐 플랫폼들 다 있잖아요. PPT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된 것들을 학습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걸 학습을 해서 AI 에이전트 모델 개발하는 데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는 이 데이터가 많은 곳에 가서 쓰면 되는 거예요. 클로드 예를 들어서 정말 전략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답이 정확해야 된다. 하면 클로드에 가서 쓰는 거고, 제미나이는 뭔가 와, 나 이거 단순히 예를 들어서 구글 폼에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가지고 와 보고 싶네 하면서, 야, 구글 폼에 있는 데이터 좀 가져와 볼까. 초기에 제미나이를 쓸 때, 저희가 연구를 할 때는 막 개인정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았지만, 초기에 물어볼 때는 그런 개인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 얘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구나.'를 이해하고 데이터가 많은 쪽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최근에 미국 대학교에서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결국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의 차이가 제미나이, 클로드 GPT의 모델의 성능을 좌우할 거예요. 즉, 정제된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음, 자, 클로드 여러분들 업무에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클로드 잠깐만 좀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클로드 프로 요금제입니다. 한 달에 $20 정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 코어크나 뭐 스킬들을 되게 많이 활용하는데요. 저는 정확한 데이터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설정에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으시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설정에 들어가요. 이걸 설정 안 하시고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무조건 기입해야 되니까, 자, 저는 되게 많은 업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인사, 재무, 마케팅, 영업, 운영 이걸 다 하기 때문에 기타에 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업무에 맞는 걸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업무에 맞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 나서 클로드 지침을 설명해 줍니다. 저는 클로드가 아직까지 논문 기반으로 학습을 했다는 걸 제일 처음에 봤기 때문에 논문 기반으로 대답을 해야 하고, 무조건 정확한 데이터만 사용해서 대답을 해줘. 그리고 그 출처를 항상 병기해 라고 얘기를 해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데 잘못됐으면 안 됐잖아요. 그리고 항상 출처에 들어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새 채팅에 들어가서,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웹 검색 같은 경우에는 최신 정보와 출처가 필요한 질문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AI의 학습 시점 한계를 보완하는 거예요. 얘가
어제 학습했을 수도 있고 일주일 전에 학습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신 답변을 못 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최신도성과 신뢰도가 필요한 작업에 적합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막 클로드 코드 어쩌고 저쩌고 많아요. 싱킹 모델도 있고 이런 확장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 조건을 비교하거나 전략을 짤 때 쪼끔 더 깊이 있는 답변을 제공을 하는 거죠. 저는 대부분 싱킹 모델을 써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연구 리서치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연구 리서치 모드가 있어요. 연구 리서치 모드 같은 경우에는 웹 검색과 확장 사고가 결합된 기능이에요. 얘를 경쟁사 분석, 지역 비교, 시장 조사, 보고서나 이런 거 작성에 적합한 업무들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프로젝트 기능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 마케팅 보조 봇을 만들겠다.' 하면 그냥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 클릭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마케팅 보조 봇 하면서 프로젝트 목표 얘는 내 마켓 내 브랜드 마케팅을 실행해 주는 봇이야 하면서 여기에 프로젝트 만들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침을 추가하는 거죠. 프로젝트 지침을 추가할 때는 예를 들어서 브랜드 마케팅 보조 봇을 할 거야. 아니면 얘를 뭐 리서치 기반 봇이야 하면서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저는 플러닉 AI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어 강의 중간에 너무 수정해 주기 어려워 가지고 항상 여기에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도 물론 하지만 말이죠. 얘를 만약에 실행해 주는 봇보다는 마케팅 시장 리서치해 주는 봇이야로 만들게요. 하면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마케팅 보조 봇이 만들어지겠죠.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건 컨설팅 보조 봇이에요. AI 에이전트를 굴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잘 생각해 보면 컨설팅을 할 때는 제 의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대화로 해결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어 이걸 하 여러분들이 뭔가 내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파일에 지식 베이스 활용해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해 왔다 아니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 왔다를 자료를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건 융합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 아티팩트 기능인데요. 아티팩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 단순 설명이 아니라 웹사이트, 앱, 게임, 다이어그램, 보고서 등 약간 실제적이고 시각적인 결과물이 필요할 때 채팅 안에서 바로 생성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잘 쓰는 방법 알려줘." 일반 채팅이죠. 근데 "프롬프트를 자동으로 개선해 주는 앱을 만들어 줘."라고 한다면 얘는 아티팩트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앱 및 웹사이트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팅으로 수정 요청하면서 계속 결과물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 커넥터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커넥터 기능에 커넥터 둘러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메일이랑 연동해서 저는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아니면 구글 캘린더랑 연동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얘를 어떻게 불러오냐? 여기 보시면 대화창에서 그냥 플러스 누르고 어 스킬 말고 커넥터에 구글 지메일을 해서 지메일에서 "안 읽은 메일 중 중요한 메일 정리해 줘."라고 한다면 얘가 알아서 정리를 해 주는 거죠.
뭐 지금 제미나이 속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이런 식으로 클로드는 커넥터 기능을 다양하게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심지어 GPT에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이거 프랑스어로 뜨네요. 잠시만요. 이거 말고 GPT에서 만약에 앱이 있어요. 근데 앱에서 어도비 포토샵이 있잖아요. 그 새 채팅에 눌러서 사진을 올려요. 그러면 밝기 조절해 줘. 잠시만요. 지금 얘가 언어가 안 되는데. 네. 밝기 조절해 줘. 아니면 사진의 밝기 조절해 줘. 얼굴 얍실하게 해 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만약에 여기에서 더보기에 어도비 포토샵을 연결하잖아요. 사진을 올리고 실제로 "얼굴 엽실하게 해 줘. 밝기 조절해 줘." 하면 어도비 포토샵 안에서 얘가 편집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모르시고 계시는데 앱이랑 연동해서 하면 더 정확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PT나 네. GPT나 어도비 포토샵 같은 거를 써서 GPT에서 어도비 포토샵을 써서 아니면 뭐 캔바 써서 아니면 뭐 이런 에어테이블 써서 데이터 관리하고 러버블에서 바이브 코딩하고를 GPT에서 대화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제미나이에서 막 "화면 밝게 해 줘." 이것만 했었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도 다른 어플이랑 연계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얘한테 뭐 부킹닷컴을 연계해서 "외국에 여행 갈 건데 나 숙소 좀 먼저 예약해야 돼." 하면서 "숙소 알아봐 줘."라고 한다면 먼저 알아봐 주겠죠. "부킹닷컴으로 예약할 거야." 하면서 "알아봐 줘." 하면 얘가 잘 알아봐 주겠죠. 연결하기 해서 예 "메모리 창조하겠다." 해서 연결하기 버튼, 채팅 시작 버튼을 누르잖아요. 부킹닷컴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플과 연계를 해서 결국 사용을 하면 된다입니다. 그다음에 스킬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스킬 안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스킬 기능도 좀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게 이 스킬 기능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PDF, 데이터 보고서 등 생성, 편집 같은 거를 반복 업무를 하나의 명령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결국 어 자주 하는 작업을 스킬로 세팅을 한다면 이후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고 이거는 개발자들도 되게 많이 쓰고 저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그 강의용 계정이라 따로 안 쓰는데 플러스 버튼, 스킬 둘러보기 여기에서 만약에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선택했어. 그러면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대한 라이선스 이런 식으로 스킬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라. 오버뷰, 키워드, 메인 컬러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여기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스킬을 만들어서도 돼요. 스킬 지침 작성, 클로드와 함께 창작하기. 그래서 "우리 같이 스킬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스킬을 같이 써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킬을 만들어서 써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고을 의류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라고 하면서 "문서를 완성했다."라고 하면서 스킬을 방금 전에 가이드라인을 썼잖아요. 이런 브랜드의 브랜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스 질문이 있는데요. 훅은 언제 쓰는 걸까요? 아니면 스킬하고 다른 점은 뭔가요? 어 훅도 반복 작업 자동화에 쓰여요. 근데 스킬과 역할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스킬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에게 "이런 방식으로 일해라."라는 가르치는 절차서예요, 얘는. 근데 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순간에 무조건 이 작업을 실행해라는 트리거예요. 그러니까 스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라피에르님 이해되셨을까요? 아니면 더 필요하실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 혹시 코덱스는 어떤 사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 그 사례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다음에 가시면 네. 스킬과 프로젝트 차이는 어 이 스킬 자체는 저는 업무할 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책을 되게 많이 쓰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너가 이런 걸 해라, 해라. 중간에 해라, 해라."라고 알려준다면 얘를 먼저 얘한테 스킬을 알려주는 거죠. 나만의 스킬을 알려준다. 그 워크플로우를 준다 이 개념이라면 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가 들어가야 할 업무들 있잖아요. 내가 더 개입이 되어야 될 업무들을 얘랑 같이 하는 거죠. "나는 대화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컨설팅을 해야 돼."라고 하면서 해결을 하는 거고 "내가 조금 덜 들어가도 괜찮다." 하면 이 스킬을 쓰셔도 됩니다. 네. 스킬과 커넥터를 연동해서 쓰셔도 되고요. 되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업무 자동화 예시들은 많거든요. 어 자 다시 가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프론티어 모델과 함께 일하는 방법 중에 음 회사에서 "야 그거 보안 때문에 도입 못 하잖아. AI 도입 못 하잖아."를 얘기를 항상 해요. 그 강의 현장이나 컨설팅 현장에 가면 "그래서 보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일단 대표적인 방법은 음 내부의 LLM 모델을 구축하는 거죠. 비싼 컴퓨터 사서 LLM 모델을 구축하는 건데 솔직히 모든 회사가 그 정도로 돈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개인정보 처리하는 컴퓨터만 좀 온 디바이스 AI 정도로 해라고 추천을 해요. 그 맥스튜디오인가요? 맥스튜디오 사 가지고 2대 연결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설치도 되게 간단해요. 얼마라고 이건가? 얼마 사용해서 이거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고 아마 GPT 프론티어 모델 중에 GPT나 딥시크 같은 모델들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와 사내 AI 에이전트 구축했네."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 이 모델을 사용하시는 중소기업들이 쪼끔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추천합니다. 너무 추천해요. 네. 자 보안 등급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조건적인 차단이 아니라 우리는 안전하게 활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회사가 클로드보다 GPT보다 제미나이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뭐 따로 구축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업자들은 AI를 너무 쓰고 싶어 해요. 근데 경영진은 유출을 우려해서 무조건 금지하는 교착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 저는 강의에 가서 항상 이 얘기를 하죠. 어 강의나 컨설팅 현장에 가서 제일 큰 문제가 상사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보안의 기준에 따라서 AI 적용 가능성이 달라진다라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상사들을 설득을 시킵니다. 보안 등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라. 그리고 보호해야 할 자산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서버 하나 구축해서 하던가
아니면 업무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안전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안 등급 설정을 일단 해 보기 전에 할 거예요. 할 건데 AI 학습 제외 처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로드 API, 제미나이 API, 뭐 GPT API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얘들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얼마나 보안을 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대부분 보안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소기업은 보안 처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전송 및 가로채기, 이게 제일 크죠. 인터셉트. 그다음에 공급업체 보안 사고가 있어요. AI 기업의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해킹당했을 경우에 만약에 개인정보 다 넘어가면 개인정보 사건이 터지겠죠. 그다음에 계정 및 관리적 보안 취약성인데, 예를 들어서 계정 하나 털리면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직원 계정 탈취로 외부 서비스, AI 서비스 이력이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되게 대표적인 예시고 세부적인 예시들도 많습니다, 산업 현장에 가 보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회사한테 "아 너네들 보안 등급 세우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3 단계로 세워라."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자, 우선 공개용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공개용 데이터는 뭐 외부 배포용 보도자료, 마케팅 브로슈어, 공개 웹사이트 정보, 일반 통계, 공식 매뉴얼, 이런 것들이 외부 공개해도 된다. 네,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스킹이나 별도의 전처리 없이 외부 API 서비스한테 그냥 자유롭게 입력을 해도 되죠. 왜냐하면 외부 데이터, 그리고 회사에서 공개해도 된다고 인정한 데이터니깐요. 즉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얘네들은 그냥 마음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문제죠. 자, 봅시다. 일반 내부 보고서나 사업 계획서 초안이나 약간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영업 기획 자료는 활용이 가능한데, 근데 대부분 어 데이터 내 포함된 이름, 연락처, 특정 금액, 핵심 사내 기밀들을 비식별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글 시트에서 구글 시트에서 음 이런 시트가 있다고 봅시다. 이거를 이런 시트가 있는데 이거를 뭐 배송지가 나와 있네 하면서 지우고, 연락처가 나와 있네 이거 지우고, 고객 이름이 나와 있네 지우고, 그러면 나머지는 주문 번호로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AI한테 넘겨줄 때는 이런 식으로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따로 놔두고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안 정책은 이런 식으로 AI한테 줄 항목들만 딱 놔두는 거죠. 기밀 자료들 이런 거 개인정보들 다 빼고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AI는 외부 AI API한테 충분히 뭐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깐 이거는 한번 보안 가이드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회사에서 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라도 상사가 "야 보안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 강의 무료로 드릴 테니까 꼭 그분한테 무료로 드릴 테니까 어떻게든 보게 하시고 이거를 설득시키면 됩니다. 자, 이제 AI 에이전트에 대한 강의인데요. 이제 대부분 실습으로 진행을 하겠죠. 네. 이제 실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AI 에이전트란 뭘까요, 여러분? 되게 많이 아실 텐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LLM을 기반으로 목표를 이해하고 가용 도구를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계획 및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이거는 원래라면 좀 기업 대상보다는 직장인 대상 강의에서는
그냥 NALAN이나 Make.com 써서 해라고 해요. 나머지는 뭐 "코딩 통해서 해라."라고 "AI 에이전트 만들어."라고 하지만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업무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거는 모두가 할 수 있는 업무 자동화예요.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내 업무 비율을 줄이고 그 업무 시간을 더 창의적인 활동에 쓰고 하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니깐요. 더 어려운 거를 넣을 수도 있지만 어려운 걸 넣게 되면 대부분 포기하시더라고요. 거의 99% 정착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쪽으로 가 볼게요. 챗봇과 에이전트의 차이가 있어요. 비에이전틱 챗봇, 우리가 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목표 수행하고 사용자 프롬프트를 의존하고 메모리 도구가 없죠. 네. 요즘엔 메모리 도구는 약간씩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에이전틱 챗봇은 장기적으로 계획 수립하고 사람 개입 없이 자율적 하위 작업 실행하고 실수로부터 학습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 이거를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는, 비에이전틱 챗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대화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에이전틱 챗봇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에이전틱 챗봇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업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답변 같은 것도 비슷해요. 되게 반복적인 업무니까 사람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하위 작업 실행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에이전틱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음 AI의 모델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전틱 챗봇을 인간의 개입이 아직까지는 필요한 단계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반복 업무 자동화 설계. 이제부터 실습 단계인데요. 트리거, AI 판단, 액션, 기록, 알림인데, 자, 트리거는 총알이라고, 총을 쏠 때 막 트리거인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실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AI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이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다음에 기록. 이걸 빼먹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AI 에이전트 개발할 때. 그다음에 알림을 하셔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들이 있겠죠. 고객 문의 자동 분류, 경쟁사 가격 모니터링, 체력 이력서 스크리닝, 뭐 경비 영수증 정산, IT 인프라 장애 대응, 리뷰 및 평판 관리, 맞춤형 뉴스레터 발행, 계약서 특서 조항 검토, 재고 보조 자동 채움, 회의록 요약 및 탈당,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선은 어떤 걸 쓸 거냐면 메이크닷컴이나 NA를 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NA에는 메이크닷컴 하고 넘어가면 쉬워요. 근데 여기는 직장인을 위한 강의잖아요. 응. 일단 메이크닷컴 하고 나서 NA에 들어가면 돼요. 그냥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트리거, AI 판단, 액션, 기록, 알림, 뭐 여기에서 뭐 아이디어를 더 준다거나 할 수도 있겠죠. 어 레그를 구축한다거나 더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쉽게 오늘 강의는 모두가 이해해야 되는 쉬운 강의니까 메이크닷컴 기본 구조부터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메이크닷컴에 들어가시면 돼요. make.com 인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메이크닷컴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닷컴에 들어가셔서 뭐 전 이메일 자동화 해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측 상단에 보면 크리에이트 시나리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크리에이트 시나리오,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크리에이트 시나리오 버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면 그냥
전화로 견적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달라고 어떤 기업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 전화를 했을 때 녹음 파일을 올려야겠죠. "녹음 파일만 올리면 견적서가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뭔가 견적서 자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지 생각을 해 보다가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그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GPT 모델로 써서 하면 되겠네.'로 생각이 바뀌어서 에이전트를 개발을 해 줍니다. 어 보통 NADN으로 대부분 처리를 해요. B2B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이크닷컴에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 작성 자동화도 괜찮고, 아니면 제일 간단한 거 먼저 시작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음 제가 사전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거는 살짝 어려워요. 살짝 어려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네. 나중에 하시는 약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배워 두는 거죠, 우리. 한 번만. 강의할 때 항상 이 한 번을 강조해요. 딱 집에 가서 한 번만 딱 본인이 해 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구나. 그러면 내 나한테 맞는 업무를 도입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매일 아침 내 분야와 관련된 이슈를 받고 싶어.' 아니면 '나는 전체 이슈 뉴스로 그냥 받고 싶어.'라고 하면서 음 종종 이슈 터질 때마다 "뉴스 받고 싶어."라고 뭔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일단 인터넷에서 뉴스 RSS라고 검색합니다. 뭐 연합뉴스 뭐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JTBC, 동아일보 있잖아요. 우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깃허브에 있는 자료를 쓰겠습니다. 분야별 뭐 테크, 저는 테크 쪽이니깐 테크를 쓸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새 뉴스가 이렇게 이상하게 떠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이 제이슨 형식으로 대부분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RSS라고 클릭을 하게 됩니다. 마치 RSS 피드 아이템이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URL에 이렇게 불러오기를 합니다. 계속 '뉴스 뜨면 받을래?'가 될 수도 있고, '한 여러 개 받을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10개 정도 받을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from now on 아니면 뭐 all RSS 피드 아이템을 추가하겠다. RSS는 외부에서 뉴스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추가하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얘가 좀 뭐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러면 얘가 10개 정도 불러올 건데 뭐 아이디, 타이틀 이런 게 있잖아요. 얘를 쪼끔 모아 둬야 돼요. 그러면 툴이라는 게 있거든요. 툴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텍스트 어그리게이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써서 텍스트에 들어가서 뭐 타이틀 ITLE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름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디스크립션 어 한국어로 할게요. 제목, 설명, 내용 이런 식으로 설명이나 내용, 네, 이걸 해서 디스크립션 세이브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요. 앞쪽에 챗GPT랑 연결을 해서 "뉴스 기사를 정리해 줘."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뭐 여기에 가시면 심플 텍스트 프롬프트도 있는데, 네, 저는 외부에서 끌어서 와서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외부에서 끌어서 와서 쓸 테니까. 자, 모델. 그러니까 얘로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일 이슈 내 산업 이슈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은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고 내 산업에 대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GPT 5.5 여러분들은 이 화면 바로 안 뜰 겁니다. API 키라는 걸 받아와야 할 텐데요.
API 키를 받아오려면 사이트 오픈AI 플랫폼에 들어가셔야 해요. 그 챗GPT를 외부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API는. 그래서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어요. 설정 버튼에 가서 다시 빌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얼마 없는데 크레딧을 채워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5부터 가능하니까 $5 정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 채워주시고 API 키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Create New Secret Key 해서 여기에서 뭐 입력을 하시면 여기에서 뭐 테스트 해서 Create Secret Key를 뜨면 엄청 길다란 글이 뜰 거예요. 그 키를 복사해서 한 번만 떠요. 그래서 한 번만 떠서 그거를 저장해 두시거나 하셔야 해요. 그냥 API 키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AI가 자동으로 불러져서 와요. 그 다음에 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는 토큰이 많이 필요하니까 저는 보통 2만 3만 정도 하는데 일단 테스트니까 자 메시지를 클릭을 하는 거죠. 롤, 유저, 텍스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앞선 이 텍스트로 뭐 뉴스 기사 정리 봇을 만들 거야를 할 수도 있고 뭐 테크 쪽 예를 들어서 맞춤 뉴스를 해달라고 하면서 앞에 거랑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강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프롬프트를 써왔는데 뉴스 전문 큐레이터와 선별된 기사들의 제목, 원문 링크 그리고 각 기사별 한 줄 핵심을 요약해서 달라라고 해서 5,000 토큰 써가지고 얘한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만약에 실행을 시키잖아요. 얘를 일단 한 개만 할게요. 그냥 실행을 시킨다. 그러면 얘한테 와요. GPT가 요약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얘가 지금 관련 기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불러온 기사가 없다. 잠시만요. 여기에 가서 뉴스 기사 뭉치 반도체 말고 그냥 기사를 정리해 달라 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요약해달라, 정리 요약해달라. 잠시만요. 이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얘를 RSS 피드는 아마 지금 안 될 거라 from now on 써가지고 save 여기에서 일단 아무거나 저장을 하고 얘를 run once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뉴스 요약 정리를 해주겠죠. 여러 개를 받아서 쓰셔도 돼요. 지금은 강의니까 단 한 개만 받아서 쓰고 있고 여러 개를 받아서 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초이스 메시지 콘텐츠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로 하시면 되는데 얘를 보고서 형식으로 받고 싶어 하면 자 봅시다. 우리 구글 독스에 들어가서 템플릿이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어렵냐?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템플릿 예를 들어서 오늘자 내 산업 뉴스 분석 보고서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이거를 한 30 정도 해서 컨트롤 B 해서 가운데 정렬하고 보고서 느낌 나게 딱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삽입해서 이 가로줄 넣고 한다면 얘를 뭐 여기에서 이렇게 뭐 중괄호에서 내용 정도를 넣어주고 아니면 뭐 얘를 한 10 정도 낮춰가지고 얘를 날짜 정도 넣어주는 거죠. 날짜 정도를 넣어주면 지금은 템플릿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날짜 정도를 넣어주면 네, 여기에서 독스
들어가서 템플릿, 프로모 템플릿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큐먼트 아이디 아까 만들었던 제목 없는 문서인데 이걸 갖다가 복사해서 이게 계정이 다른 계정이네요. 잠시만요. 네. 이 계정을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개발하면서 중간중간 충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구글 연결 문제일 거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문서가 뜨죠. 날짜랑 내용이 뜨는데 이 날짜를 뭐 타임스탬프를 찍어 주거나 now를 찍어 주거나 하시면 되고, 이 앞에 있는 리절트 이것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냥 앞에 거를 연결한다. 뭐 오늘자 내산업 분석 보고서 1이라고 하고 그냥 아무 때나 저장하겠다로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한 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를 여기에다가 독스까지 불러와서 쓰겠다라고 하면서 얘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이거는 아까 템플릿이고,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개 받아서 하셔도 돼요. 이런 방식으로 AI 에이전트는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에서 크게 뭔가 할 게 없거든요. 자, 잘 봅시다. 우리는 GPT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문서를 생성했어요. 그럼 내 산업에 맞는 뉴스를 그냥 불러와서 문서를 생성했다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 업무에 컨설팅이 많다 하면 앞에 거를 뭐 컨설팅 자료로 넣으시면 되죠. 전 대부분 구글 시트로 컨설팅을 처리하는데요. 구글 시트랑 연동을 시켜도 돼요. 구글 시트랑 연동을 시켜서 What's New로 만약에 새로운 로우에 들어와서 뭔가 내 자료들을 뽑아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뭐 아무거나 일단 선택을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아무거나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올 버튼 누르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컨설팅 자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 다음에 얘로 넘어와서 얘는 너는 앞 컨설팅 컨설팅 자료래. 그 앞 업무 진단 자료를 바탕으로 AI 관련 AI 도입 컨설팅을 해 줘야 해 하면서 내용 어쩌고 저쩌고 넣고 앞에 내용은 이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거야 라고 하면서 넣어 주는 거죠. 그럼 저장 버튼 누르면 컨설팅용 봇이 하나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데이터가 더 필요해. 그러면 뭐 안에 에어테이블을 넣거나 아니면 뭐 시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도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야 라고 하면서 얘를 갖다가 뭐 데이터를 더 추가해서 뒤에 거랑 연동해서 여기에서 데이터 찾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한테 요청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AI랑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스타 게시글을 자동으로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 거 그 내용을 또
이 파일을 갖다가 우리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정체성이나 이런 걸 담아둔 문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기획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획안을 바탕으로 글을 써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 앞에서 불러온 기획안을 바탕으로 글을 적어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 추가를 하겠죠. 애드 모듈 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미지, 제너레이트 이미지, 뭐 분석도 있고 수정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 들고 와서 뭐 GPT 이미지 모델을 쓴다, 뭐 이미지 1을 쓴다 라고 해서 프롬프트를 적어주는 거죠. 앞에 이 뉴스 기반으로 글 적어도 그 이미지 만들어줘, 우리 브랜드는 막 이미지를 그려도 이런 이미지야 하면서 앞에 걸 불러와 주는 거죠.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얘를 인스타그램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은 비즈니스 계정만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 폴 비즈니스 해서 크리에이터 포토 포스트 해가지고 앞쪽이랑 그냥 다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포토 URL 앞쪽에 있으니까 포토 URL을 연결을 해주는 거고, 막 파일 네임, 파일 데이터, 캡션도 여기에서 달아주는 거고,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도 자동으로 연동이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앞쪽에 HR 분야가 여기 직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HR 자료를 올려요. 인사 자료를 올려서 만약 신입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자료를 올려가지고 얘한테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 그 자료 한번 올려줄게 라고, 나 그 자료 올렸어 라고 하면서 맨날 같은 폴더에 업로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입 한번 검증해줘, 우리 회사 기준을 여기에다가 넣거나, 아니면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 회사 기준을 넣어서 얘로 뭐 필터링 해줘, 이런 점수 낮은 애는 걸러줘, 이런 점수 높은 애는 뽑아줘 라고 해서 필터링을 한번 하고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필터링 해줘 라고 하면 필터링 된 걸 바탕으로 얘를 뭐 얘를 뽑을지 말지 결정해줘. 그리고 결정해줘는 인간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분석 보고서를 줘로 바꿀 수도 있겠죠. 얘를 갖다가 뭐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개발은 너무 쉬워요. 그냥 정말 쉬운데 단지 이해를 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내에 노션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생성해야 돼. 근데 노션에 뭐 사내 자료들을 사내 위키를 구축하는데 맨날 아침에 뉴스 기사를 정리해야 돼. 그러면 아까 RSS 피드로 바꾸면 되고, 정말 많은 AI 에이전트 개발이 이 이미지 하나로 가능하거든요. 나 이메일 연결해서 자동으로 이메일 보내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저는 만약에 여기에다가 구글 시트에다가 그 자료를 넣겠죠. 제가 이때까지 대화한 내용을 구글 시트에 넣겠죠. 그 다음에 지메일을 연결하겠죠. 지메일을 연결할 때는 샌드온 이메일로 할 수도 있고, 앞에 걸 바탕으로 만약에 이메일 트리거를 추가를 합니다. 트리거를 여기로 옮겨요. 그래서 추가를 해서 지메일이 있어요. 지메일이 있는데 get on 이메일 아니면 watch 이메일이 있어요. 얘가 트리거가 되겠죠. 그래서 뭐 choose 어카운트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거는 근데 비즈니스 계정이 좀 유리해요. 만약에 비즈니스 계정 아니라면 검증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따로 링크를 걸어 뒀습니다. 파일에. 그래서 나중에 파일 강의 끝나시고 파일 받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연결하는 단계이고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비즈니스 계정은 대부분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렴한 요금제는 $8 정도 하니까 AI 시대에서는 무조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오래 걸려서 시간 없으니까 일단 얘랑 얘를 연결해서 지메일로 연결하고 개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죠. 개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연결입니다. 다들 강의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비개발자가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잘 봅시다. 자, 우리가 보는 거는 앞쪽이랑 연결하는 거예요. 개발 지식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자, 봅시다. 우리가 앞쪽이랑 연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구글이래. 엑셀 배울 때보다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엑셀 배울 때 수식을 배웠잖아요. 근데 얘는 앞쪽이랑 연결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답변을 알아서 잘 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면 되고, 만약에 진짜 견적서 작성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를 워치 파일링 폴더를 해서 맞습니다. 아까 말해 드린 업무 분해가 필요한 거죠. 업무 분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 분해를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화 업로드를 전 미리 해둔 상태입니다. 이거는 중간중간 from now on 아니면 뭐 choose manually가 될 수도 있죠. 아, 이거는 예전에는 그 어플 안에서 AI 에이전트가 개발이 안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메일 산업 뉴스를 프론티어 AI로 받아도 돼요. 그리고 이걸로 받아도 돼요. 그건 자율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자료를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할게요. 안녕하세요. 혹시라도 책 4권 18,000원짜리 그거 보내줄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해요. 그거를 갖다가 구글 드라이브에 방금 자료로 올렸어요. 그러면 이 구글 드라이브에 올린 자료를 바탕으로 어, 얘를 또 얘가 올라가면 알림이 뜨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얘를 바탕으로 이 다운을 해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그래서 파일 아이디를 앞쪽에 뭐 파일 아이디랑 연결을 해 준다라고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줘요. 이건 프론티어 모델에서 못하는 모델이니까. 그래서 어 아까는 단순한 예시를 드린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위스퍼 모델을 바탕으로 플러스 애드 모듈 해서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트랜스크립션 오디오 투 텍스트 해서 이거를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파일 한 거를 바탕으로 뭐 얘를 TTS로 만들겠다, 텍스트 투, 네, 해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는 알아서 그 뭐 B2B 영업 어시스턴트인데 다음 통화 기록을 분석해서 해달라.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눌러서, 네, 잠시만요. 충돌 일어났는데. 네. 그래서 앞이랑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파일을 다운로드 파일 한 거를 연결해 줘야 합니다. 네, 됐고 저장 버튼 누르면 됐고, 그래서 앞쪽에 이 음성으로 변환된 걸 바탕으로 이제 제너레이터 컴플리션 버튼을 누릅니다. 그래서 앞쪽에 연결을 하는 거죠. 모델의 5.5에 앞쪽 글이 이제 나왔을 거예요. 텍스트가 나왔을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 기반으로 제이슨 모델로 뽑아줘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돼요. 제이슨 모델로 뽑아줘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예를 들어서 얘가 금액을 달라고 했었잖아요. 아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전화 내용을 바탕으로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전화를 다운받아야 돼요. 다운받은 다음에 얘로 가서 오픈 AI로 가서 TTS로 만들어요. 아 STT로 만들어요. 스피치 투 텍스트로 만들어요. 스피치 투 텍스트로 만든 다음에 얘를 다시 와 가지고 얘를 제이슨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이슨 형식으로 제이슨 해서 앞쪽에 가서 결과값을 여기 리절트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뒤쪽이랑 연결을 해 줘야겠죠. 뭐 구글 시트에 예를 들어서 견적서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이 견적서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 구글 시트에 뭐 애드 로우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기능이 있어요. 업데이트 로우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업데이트 로우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클릭 도 해서 뭐 견적서 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트 네임, 시트 해 가지고 로우 넘버는 뭐 여기에 견적이 막 예를 들어서 이게 있다. 그러면 11번부터 시작이니까 11번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견적서 A 내용의 앞쪽에서 제이슨 형식으로 뽑힌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자동화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내 전화 파일이 자동으로 우리 회사의 견적서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제이슨 형식으로 뽑혔다면 지금 내용이 다 채워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동화 툴을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견적서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 에이전트 개발이 만약에 매일 산업 뉴스를 프론티어 모델이 더 쉽다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 저는 단순한 예시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그걸로 예시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프론티어 모델에서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받으시면 됩니다. 제일 쉬운 쪽으로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못한다라고 했을 때 AI 에이전트 모델을 건드려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NAnet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내용 정리가 필요할 때도 대부분 제이슨 형식으로 받으면 좋아요. 정말. 네. 정말, 정말 편해요. 네.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일단 이것부터 먼저 하고 이게 잠시만요. 사인인 해서 메이크 NAN도 똑같거든요. 그냥 크레이트 워크플로우 해 가지고 여기에 구글 시트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러오거나 드라이브 불러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되고 네. 이거 답변을 해 드릴게요.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냥 진짜 외부 서비스에서 데이터 가져올 때 제이슨으로 받거나 API 받을 때 보통 하죠. 그리고 사스 서비스 연동할 때나 아니면 크롤링 스크래핑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통 받죠. 아니면 로그나 이벤트 데이터들을 받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받습니다. 예. 정말 많이 활용돼요. 네. 그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NAN도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에 뭐 AI 에이전트 모델 붙이겠다라고 하면서 AI 에이전트 기능도 있고 아니면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거 다 붙일 수 있거든요. AI에 엔트로픽 붙이고 제미나이 붙이고 오픈AI 붙이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컬에서 쓰시는 분은 얼마 붙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로컬에서도 사용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컴퓨터 빈 거 있으면 다운받아서 하시면 유료 결제하실 필요 없으니까 로컬에서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전 오늘 강의한다고 그냥 무료 계정 가입을 한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NA는 기본 구조도 동일하다. 근데 만약에 뭔가 우리 회사에 채팅봇을 도입하고 싶어, 그 상담 채팅봇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채틀링 AI가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쓰기 편한 건 이거기 때문에 채틀링 AI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된다. 채틀링 AI에 들어가셔서 뭔가 에이전트 만들겠다 해서 AI 에이전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내 웹사이트는 이거다 하고 스킵 셋업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 만들겠다 해서 만드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챗봇이 그냥 정말 쉽게 만들어져요. 정말 쉽게 만들어지거든요. AI 같은 경우에는 챗봇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놀러지 베이스가 있어요. 놀러지 베이스에서 add to data source를 추가를 하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쓰는 공개도 되는 자료들 아니면 내부 위키들 중에 공개도 되는 자료들을 여기다 올려주는 거죠. 대부분 정제된 자료들을 워드 형식으로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1메가 이하 글로 된 게 제일 좋죠. 잠시만요. 질문이 로컬로 사용하면 내부 업무 자동화 용도면 솔직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로컬로 돌려서 외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내부 목적 사용은 허용을 하는데 비상업적 사용을 허용하는데 외부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 내부 업무 자동화에 이거 NADEN 깔아드리고 쓰게 하고 있거든요. 보통 컨설팅 현장에 나가면 다들 개발보다는 쉬우니까 이거를 제대로 한 6시간 정도 강의를 하거든요. 6시간 정도 강의를 해서 숙달을 시키고 난 다음에 떠나요. 그리고 예, 기업들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의를 거의 2시간 동안 했는데 만족도 조사 후에 강의 한 링크 발송할게요. 그리고 이거 못